지피지기 백전 불태라는 말이 있습니다. 손자병법에 나오는 말이죠.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의 싸움을 해도 위태롭지 않다는 뜻입니다. 정확한 정보가 있어야 그 위에 제대로 된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우리는 미국을 모른다라는 책인데요. 저자는 김동현 펜타곤 출입기자님입니다. 이 펜타곤에서 활약한 기자의 눈을 통해서 미국의 속내를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저는 이 책을 통해서 미국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 흐름을 제 나름대로 확실하게 파악을 할 수 있었습니다. 미국은 우리의 동맹국이지만 세계 최강대국입니다. 그들의 속내를 잘 알아야 우리가 또 제대로 된 대처를 할 수 있음은 당연한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미국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파악을 해보고 같이 생각을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물론 이 분야의 비전문가입니다만은 책의 내용도 참조를 하고 여러 가지 기사들, 자료들을 참조를 하면서 이런저런 의견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이 가파르게 성장해서 덩치로 봤을 때 미국을 위협할 수준에 이르렀다는 것은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2021년 기준으로 중국의 GDP는 미국의 77% 수준까지 따라잡았다가 미국에서 이제 중국을 많이 견제를 하고 있기도 하고 중국 자체적으로 여러 어려움 때문에 이제 경기가 둔화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래서 2022년, 2023년 이 둘 간의 GDP는 다시 차이가 벌어졌습니다만은 확실한 것은 지난 몇 년간 이 미국이 명확하게 중국을 최대 위협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중국은 단순히 덩치만 커진 것이 아니라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투자도 활발하게 진행을 했었죠. 그래서 미국의 과학기술진흥협회의 자료인데요. 중국의 전체 연구원 수는 미국을 이제 추월을 했고요. 연구원들의 실적 중에 하나인 출판물의 수 역시 중국은 이제 최상위권으로 발돋움했습니다. 저명한 저널에 실린 웬만한 논문에서 이제 중국인들의 이름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화학 분야, 수학 분야의 인용 수 중국이 굉장히 상승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특허의 수, 질은 잘 모르겠지만은 특허의 수도 상승 추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소개를 드렸지만은 여전히 미국이 앞서는 많은 분야들이 존재를 하고요.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중국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미국에게 위협으로 인식되었다는 것, 이것을 머릿속에 기억하고 가장 큰 골자다, 이것이 가장 큰 기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의 관심은 온통 중국을 향해 있습니다. 이러한 인식은 미국의 공화당, 민주당을 넘어서는 초당적인 어떤 인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가장 큰 관심사인 이 북한의 경우 미국의 시야에서는 후순위로 밀려난 것 같습니다. 우리가 미국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이 중국이라는 강대한 적이 나타났는데 다른 적들, 조금 약하다고 생각되는 적들 당연히 이제 후순위로 밀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제 중국이 부상을 했는데 미국의 힘은 약화되었다. 혹은 준비가 충분치 않다. 이 부족한 부분을 동맹국들이 메꿔야 한다. 이게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변화된 미국의 시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의 기본적인 관점이 이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서 이러한 내용을 이제 파악을 했다라면은 가장 큰 줄기를 잡은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시절에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으로 꽤나 시끄러웠던 적이 있습니다. 기존에 내던 금액보다 무려 5배를 더 내라고 해서 한국이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이었고 협상이 계속 지연이 되다가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면서 결국 13.9% 인상을 하면서 합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는 이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국에 대한 배려가 없이 너무 비즈니스적으로 접근하는 것 아닌가 하는 평가가 있었는데 사실은 한국을 비롯한 동맹국들이 부담을 더 져야 한다라는 이 전반적인 분위기가 미국 내에 이미 형성이 되어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싱크탱크인 헤리티지 재단에서 진단하기로는 2개 이상의 전쟁을 미국이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병력들이 있는데 오른쪽에 이제 표가 있죠. 필요한 병력에 비하면 현재 미국이 갖춘 병력은 현저하게 부족하다.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을 비롯한 동맹국들이 많이 성장을 했고 그래서 이들의 힘을 필요로 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 국방 관련해서 최상위 문서라고 할 수가 있는 국방 전략서 작성을 주도한 엘브리지 콜비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중국과 러시아가 야기하는 높은 수준의 위협뿐 아니라 북한, 이란 테러 단체의 심각한 위협에도 직면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홀로 모든 것에 대처할 수는 없습니다. 동맹관계를 재조정하고 우방들의 새로운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단순히
형평성 문제에만 국한된 것이 아닌 전략적 필요성에 따른 중요한 문제입니다. 동맹과 우방은 중국과 러시아를 직접 억제하는 동시에 2차 위협, 북한과 이란의 위협이죠. 여기에도 대처할 수 있는 실질적 군사 역량에서 기여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책의 저자가 콜비 전 부차관보랑 인터뷰를 했는데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는 한국이 중국에 대해 급진적인 반중 정책을 취하라고 권고하는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다만 한국이 지닌 국력의 크기에서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확실하게 분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한국이 지닌 국력을 고려해서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이 뭘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동맹들이 자체적으로 국방을 강화해서 미국의 부담을 덜어주라는 것은 제 생각에는 나쁠 것은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중국의 공급망에서 탈피해서 미국 쪽으로 좀 더 이제 참여를 해라 이런 것도 반도체 산업에서 보다시피 미국이 쪼이면은 한국도 무사하지 못한 것이 현실이죠. 그래서 따라야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다만 우리도 이제 중국에 진출한 이미 많은 기업들이 있고 그들의 공장들이 있기 때문에 한순간에 빼버리면 손해를 많이 보니까 최대한 피해를 줄이는 쪽으로 미국을 설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 내용을 계속 보시겠습니다. 계속 고민할 거리들이 나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왜 우리가 동맹국들을 위해서 희생하냐고 미군을 빼라고 했을 때 그 당시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은 미국에게도 중요한 지역이다 라고 지적을 했다고 합니다. 에스퍼 국방장관은 주한미군을 빼야 한다는 대통령의 의견에는 동의하지 않았다며 앞으로 중국과 경쟁하는 관점에서도 한국과 일본에 위치한 미군 기지는 좋은 장소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주한미군을 완전히 한국에서 철수시켜야 한다고 할 때마다 불편했다고 회고했다. 그래서 이 한반도는 러시아나 중국을 견제하는 호랑이의 아가리 역할을 하는 지역이고 이 세계 패권을 유지하려는 미국에게도 이익이 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죠. 그래서 이 부분에 어떤 협상의 여지가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월드뱅크 자료인데요. 미국 같은 경우 GDP 대비 국방비 지출을 3.5% 정도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의 국방 전략서에서는 이걸 5%까지 올려야 한다고 보고 있고요. 한국은 2.7%에서 2.8%까지 국방비의 비중을 올렸는데 미국은 이 동맹국들이 이 국방비 비중을 더 올려야 한다고 보는 것 같아요. 한편으로 국내에서는 이 국방비 지출이 과도하다, 아껴서 다른 곳에 써야 한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이미 북한과 체급 차이가 많이 나는데 국방비를 계속 올리면 오히려 한반도의 평화체제가 자리잡기 어렵다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미국이 단순히 한국이 국방비를 높이는 것, 돈을 대는 것을 넘어서서 적극적으로 이 중국을 포위하고 미국이 진행하는 패권 전쟁에 참여하기를 바라는 것 같습니다. 한국, 일본, 미국으로 확연하게 블록화가 되고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이 미국, 중국이라는 양자택일에서 미국을 확고하게 선택해야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줄어든다고 이제 한국을 설득을 하고 있죠. 반면에 이제 좀 더 한국이 중립적인 스탠스를 취해야 평화 분위기를 한반도에 조성할 수 있다라는 국내의 주장도 물론 있고요. 저도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고민을 해봅니다만은 쉬운 퍼즐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나라마다 입장이 다르고 또 하나같이 그 나라들이 강대국들이라 이 퍼즐을 푸는 것이 쉽지가 않죠. 이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퍼즐을 말이죠. 하여간 이 중국과 미국이 전쟁이 나면 그 전쟁터는 대만 아니면 한반도라고 보여지거든요. 확실한 것은 미국은 한국의 동맹이고 또 자유민주주의라는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입니다. 또 이런 것들이 소중하죠. 그러나 이 동맹국들의 승리라고 하더라도 한반도가 다시 전쟁의 참화 속으로 들어간 후의 승리라면은 그것은 가치가 없을 것입니다. 이 땅에 다시 전면전이 발생한다면 지난날에 우리가 이룬 발전들은 다 과거가 되고 다 잿더미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대한민국이라는 이 국가의 생존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라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이고 우리의 첫 번째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일부 의견이라고 합니다만은 미사일 개발을 성공리에 진행시키고 있는 중국과 북한에서 공격을 하면은 이 주한미군 3만 명은 힘도 못 쓰고 십자포화를 당하는 것이니 주한미군을 감축시키고 우선은 원거리 정밀 타격 능력을 높여서 멀리서 공격해야 된다. 이런 주장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은 일단 몸빵을 하고 미국은 원거리에서 타격을 한다라는 주장 일부긴 하지만 이런
이런 주장도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순간적으로 드는 생각은 한국이 몸빵을 하면 안 될 텐데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미국인의 관점에서 관점이입을 해보면 당연히 한국이 국방비도 늘리고 미국의 동맹국으로서 확실하게 입장 표명을 하고 중국과 싸우는 데 있어서 최일선에 서고 이런 것들을 바라겠죠. 그러나 우리의 시각에서는 한반도를 전쟁터로 다시 만든다. 이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어떤 넘을 수 없는 선 같은 거죠. 그래서 미국에게 확실하게 올라타야 한다. 혹은 뭐 중립이 유리하다 등 어떤 말이 옳을지는 두 번째 문제고 북한으로 보나 중국으로 보나 최전선의 자리를 잡고 사는 우리로서는 당연히 우리만의 시각, 우리만의 독자적인 어떤 것들을 내적으로는 갖고 있어야 하는 것은 당연지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편 이 미군에서는 예를 들면 육군도 하늘과 해상에서의 전투를 담당하고 해군은 육지와 하늘을 또 담당할 수 있고 공군은 육지와 해상에서 전투를 담당할 수 있는 어떤 각 군의 영역이 파괴된 다영역 작전이라는 것을 추구한다고 합니다. 육해공군이 하나의 사안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하나의 국가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통합되어서 운용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타겟을 발견했는데 공격 무기가 짧다고 가정을 하면은 사거리가 긴 공격 무기를 갖춘 해군에게 요청해서 미사일을 발사한다던가 그래서 각 군의 능력을 필요한 것을 쏙쏙 뽑아서 연결해서 사용한다는 것인데 어쨌든 미국 입장에서는 예산도 부족하고 전력상에서 부족한 점도 있으니까 육해공 각 군이 가지고 있는 자원들을 최상으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개념적으로 다시 세팅을 하고 실제 여러 시스템들을 다시 정비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주로 육군으로 이루어진 주한미군도 앞으로는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장거리 공격 역량을 갖춘 그런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이야기고요. 그래서 이 한반도에 대한 관점이 단순히 북한을 막는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중국을 포위한다는 개념까지 포함하여 유연하게 역할을 할 수 있게 만든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중요한 변화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즉 미중 패권 전쟁이 심화되고 북한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중국이기 때문에 한국이든 주한미군이든 중국을 견제하는 역할을 좀 더 부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흐름이 강해질수록 이 부분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한반도가 좀 더 전쟁터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이 아이러니컬하게도 북한의 위협이 더 강해질수록 미중 패권 전쟁에서 한국이 짊어질 리스크가 더 낮아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물론 이 북한 자체의 위협은 더 커지는 것이지만 말이죠. 그 다음에 미군의 역동적 병력 전개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것도 뭐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랑 비슷한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은 남중국해에 미군의 항모를 3척을 배치를 했다가 2주 후에는 남중국해에는 한 척만 두고 인도양에 2척을 배치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예로 미국의 전략 폭격기들 괌에 붙박이로 두는 것이 아니라 본토로 불러들였다가 여기저기 역동적으로 배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 비슷한 개념인데 미군의 전력이 약화가 되었으니 고정된 위치에 각각의 자산들을 두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이 무기들 또 항모들을 유연하게 위치를 변화시키면서 적의 공격을 분산시키고 집중할 때는 또 전력을 집중하는 방식으로 바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핵심은 예측 불가능성이죠. 또 이제 마찬가지로 책에서 소개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미국에서 예산 때문에 시행되지는 못했지만 이 잠수함 발사 순항 미사일을 개발해서 핵을 탑재한다는 개념이 주장된 적이 있습니다. 핵 미사일을 실은 잠수함이 어디에 있을지 모른다라는 개념이 적을 억제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역시 같은 맥락으로 느껴집니다. 유연하게 병력을 상기시키고 위치를 바꾸고 같은 병력이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적으로 하여금 예측 불가능하게 만든다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미국의 속내는 동맹국의 비중을 높이고 그 다음에 중국을 포위하려면은 거대한 어떤 포위망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정보 시스템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다 일원화시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한국 입장에서는 이제 미군에 종속되는 문제가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책의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합동 전 영역 지휘 통제를 동맹군에도 확대 적용하겠다고 예고한 대목은 의미심장하다. 한국군은 현재 독자 전술 정보망인 링크-K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미군의 정보망인 링크-16과 완전히 호환되지 않아 종종 어려움이 발생한다. 서로의 정보가 완전하게 전달되지 않는 것이다. 결국 한국 국방부는 미군의 정보망인 링크-16과 통합하는 방향으로 추진 중이다. 펜타곤의 속내는 링크-16을 합동 전 영역 지휘 통제에 연동해 합동군뿐만 아니라
동맹도 하나의 몸통처럼 자유자재로 움직이는 데 있다. 그러나 이는 한국군이 미군에 종속될 수 있는 양날의 검이기도 한 만큼 쉽지 않은 문제다.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가 있잖아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비슷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이제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는 미국의 입장에서는 한국과 일본의 어떤 과거의 해묵은 감정은 중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빨리 정보를 일원화해서 블록을 강하게 구성을 해서 중국과 러시아를 포위하기를 바랄 겁니다. 한번 책의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정말로 전문에는 북한이라고 특정한 단어는 한자도 들어있지 않았다. 중국과 러시아도 상황에 따라서는 양 당사국이 정보 공유를 할 수 있는 대상이 된다는 의미다. 한국과 일본의 소통 부재는 부담을 가중시키는 행위다. 심지어 미국 국민은 미군이 자국이 아니라 동맹의 안보를 지키기 위해 이런 수고로움을 감당하고 있다는 생각이 강하다. 이것이 지소미아 종료를 둘러싸고 미국의 전 현직 관리들이 격노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차라리 이참에 동맹을 끝내자고 비아냥거린 이유다. 그래서 이제 이 책의 내용이고요. 이제 반대로 지소미아에 반대하는 주장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표면적으로는 물론 이제 반일 감정을 내세워서 하지만은 실제로는 한미일이 쌓는 블록을 경계해야 하는 그런 쪽으로도 해석할 수 있겠죠. 대중국 포위망의 느낌이 강해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어떤 관점에서는 전쟁에 빨려 들어가기 더 쉬워진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물론 미국은 한국이 강하게 입장을 표명하고 확실하게 선택을 해야 중국에 대한 억지력이 증가한다고 보겠지만 결국은 이런 블록화되는 움직임 속에서 북한을 향하고 있는 한국의 총구가 러시아나 중국 쪽으로 향하게 된다라는 말이죠. 이 전자권도 없고 정보 시스템도 일원화되고 모든 시스템 체계가 일체화가 되면은 이 한국군 독자적으로 전쟁의 틈바구니에서 벗어날 명분과 공간이 사라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또 이걸 대놓고 표시는 못하죠. 그러니까 반일은 사실은 명분이고 한미 미일로 이원화시키려는 전략. 그래서 그 틈새가 있어야 우리의 운신의 폭이 있다고 보는 것. 이것도 대놓고 이야기를 하지는 못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 지소미아를 놓고,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큰 흐름이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블록화되는 쪽에 확실하게 참여를 해야 된다. 혹은 그렇게 참여를 하게 되면은 전쟁에 빨려 들어갈 수가 있다. 이런 양쪽의 의견이 있는 것 같고요.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핵 이야기도 책에서 나오는데요. 지난 대선에서 핵 공유제가 화두가 되었었다. 그래서 저자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이 핵 공유제를 비현실적이라고 보고 있다. 한반도에 전술핵을 들여오기에는 한국의 작전 중심이 짧아서 공격에 취약하고 또 한국 조종사들이 괌에 가서 핵무기를 들여오는 그런 방안도 얘기가 됐었는데 이게 이제 미국 조종사들이 괌에서 출발하는 거랑 무슨 차이가 있느냐는 반문도 있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괌 자체도 중국과 북한의 미사일 사정권 내로 들어간 지 오래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국의 핵무장을 생각해보면 이제 중국의 제재는 당연히 이루어질 것이고 미국 또한 한국이 자신들을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느낄 것이며 우리가 지금은 이제 발전소를 통해서 전기를 쓰는데 사용하거나 이런 핵 원료의 수입 자체도 중단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일본을 비롯해서 주변국들이 다 핵무장을 하게 될 것이고 아시아 전역에서 핵무장을 하게 되는 그런 도미노 현상. 그래서 핵 공유제 자체 핵무장 이런 것들은 이제 미국에서는 현실적이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저자가 제시하는 대안 중에 하나는 미국이 핵무기를 유지하는 비용에 부담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한국이 돈을 어느 정도 부담을 하고 일부 핵무기를 북한을 견제하는 용도로 물량을 명시적으로 지정한다는 그런 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유권이 한국으로 넘어오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용도만 지정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미국이 약해졌고 동맹의 힘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어떤 전체적인 미국이 생각하고 있는 맥락을 이해한다면 이런 식으로 설득도 가능하지 않겠냐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불규칙한 궤적을 보여주는 극초음 미사일 등을 개발하여 북한, 중국의 미사일이 우리 미군과 한국의 방어 체계를 뚫을 가능성이 높아지자 이 미국과 한국, 일본 등은 원점을 타격하는 좀 더 공세적인 방안을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체계가 고도화될수록 한미일이 느끼는 불안감이 더 커지게 되고 결국은 우발적으로 북한을 타격할 가능성도 높아질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는 일본이 북한을 공격할 때 반드시 한국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하여간에
한일 간의 원활한 소통 창구도 필요해질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북한과의 소통 창구도 계속 필요할 것 같아요. 오인으로 인한 폭격이 발생하면은 또 그런 우발적인 충돌이 큰 전쟁으로 번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오인으로 인한 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 정도의 이제 소통 창구는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이 대만 문제를 보면은 대만에서 전쟁이 터지면 미국은 어떤 식으로든 한국이 참전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책에서 설명하고 있는 부분인데 수송선 수송기를 보내서 뭐 반도체 인력을 비롯해서 난민들을 받아들이는 것도 가능할 거고요. 탄약 장비도 지원을 해야 될 것이고 주한미군도 이 대만 쪽으로 지원하도록 다시 이제 배치를 할 수도 있을 거고요. 그런 정도의 지원은 가능할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전투부대를 대규모로 보내는 것은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중국도 아무 생각 없이 대만을 침공하지는 않겠죠. 분명히 북한에 어떤 역할을 부여할 테고 10중 8구 북한에서 도발을 해서 한국 쪽 병력을 잡아두려고 하겠죠. 그래서 전면전까지는 아니더라도 불안감을 위협적으로 계속 조성을 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책의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전직 고위관리는 그러니까 미국의 관리죠. 한국의 경우 북한 변수 때문에 타이완의 대규모 병력 지원을 기대하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이제 미국도 이거는 알고 있는 거죠.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펜타곤은 어떤 형태로든 한국의 직간접적인 지원을 기대하고 있다. 한국 정부가 중국의 타이완 침공 시 전개될 다양한 각본에 따라 만반의 준비를 해놓아야 하는 이유다. 한편은 2021년 5월 한국의 미사일 사거리 제한이 풀렸습니다. 중국을 겨냥한 미사일을 개발하라는 뜻으로 해석이 되었죠. 그리고 그 내용이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과 일맥상통하죠. 이전에는 중국이든 러시아든 북한을 통해서 남한을 침공한다는 관점이 우세했죠. 그런데 지금은 타겟이 중국까지 겨냥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그래서 미국의 대중국 포위망의 최전선으로 한반도가 역할을 달리하는 느낌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한쪽에서는 지소미아를 이야기하고 한쪽에서는 미사일 거리 제한을 풀고 전자권을 찾아오고 물론 아직 찾아오지는 못했지만요. 이런 것들이 여당이든 야당이든 각자의 관점에서 추진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게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단일한 흐름을 형성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찜찜한 생각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한반도는 북한을 막기에도 버겁다. 북한에 한정된 전장이라는 느낌에서 갑자기 미중 전쟁의 어떤 천병 느낌이 되어버리는 뭐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이 단일 대오를 형성해야 중국이 꼼짝 못한다라는 생각도 일리는 있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중국 입장에서 발악이라도 하려면 대만이나 한반도를 친다는 이야기밖에 안 되는데 이게 굉장히 위험한 분위기로 가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한국이 중국에 들이밀어진 동리라고 하지만 이 중국의 저 튀어나온 산동반도를 보시죠. 이것도 한국에 들이밀어진 칼날이거든요. 칭다오뿐만 아니라 산동반도 여러 지역에 중국의 군사기지들이 이미 자리를 잡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제 생각에는 때로는 어떤 희생을 각오하더라도 전쟁을 치를 각오가 되어 있다는 것이 세계 최강국, 패권국가인 미국의 입장이라면 전쟁이 일어나면 불바다 잿더미가 될 최전선에 위치한 한국의 입장은 완전히 동일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국방비를 높이고 국방력을 강화시키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전쟁이 벌어지면 불굴의 정신으로 우리가 전쟁에 임해야 되는 것은 뭐 사실이지만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조차 않게 만들어야 하는 것, 그런 절박성은 우리가 가장 강하지 않은가. 그래서 책을 읽어보니까 미국이 최대의 적 중국을 상대하고 또 이제 나머지 부담들 동맹국들에게 맡기고 또 여러 가지 도움을 받는다는 이런 여러 가지 흐름들이 하나로 해석이 되는 것 같습니다. 반대로 중국과 러시아의 입장에서는 북한을 이용해서 한국을 견제하려는 혹은 미국을 견제하려는 유인이 더 커지겠죠. 핵무기 관련해서는 중국보다 러시아가 부담이 덜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책의 뒷부분에서는 미국 펜타곤을 취재했던 한국 기자로서 느꼈던 한국 기자들, 언론들에 대한 어떤 아쉬움 같은 것들도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 기자들에 비해서 시야도 좁고 현장 취재 없이 심지어 특파원들도 베끼기 기사를 많이 쓴다는 내용들도 있고요. 그리고 외교 인력 수도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로비력도 밀리는 한국의 현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저도 뭐 평상시 많이 들었던 내용이고 제가 관련 분야 사람은 아니지만 아쉽다는 생각도 많이 들고 그리고 이 책을 쓴 김동현 기자님 같은 인력들이 많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여간 이 책을 통해서 저는 미국의 입장이 잘 정리가 되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뉴스 기사들의 내용들이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되었습니다. 물론 제가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결론은 저자의 생각에 동의하는 부분도 있고 아닌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이 전략이라는 것이 꼭 한 가지 답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역학관계들 속에서 정답이 매번 바뀌기도 하고요.
아니고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객관적인 현실을 인지하는 것이겠죠. 그런 측면에서 이 책에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같이 한번 읽어볼 만한 책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 대한민국의 생존이라는 문제를 놓고선 이 책을 읽으면서 다 같이 한번 고민을 해보시죠. 그러면 오늘의 내용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